2023년 1월 22일입니다. 여러분 설날 잘 즐기고 계신지요? 아마도 지금 이제 좀 일찍 출발하신 분들은 이제 고향에서 귀경하시고 있을 것 같은데 조심해서 잘 올라오시기 바라고, 조금 더 계시는 분들은 풍성한 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공소장, 범죄에 대해서 어떤 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그 잘못을 재판해 달라고 제3의 심판한테 의뢰서 공소장, 기소장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국가주의적인 검찰이라든가 공소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시민 당사자 공소주의, 당사자주의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 같은 경우, 근데 대체적으로 크게 이제 막 대부분 많이 섞이고 있습니다. 근데 크게는 이제 국가가 중심이 돼, 즉 검찰이 중심이 돼서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는 방향. 기소는 당연히 하는 거고, 상당 부분의 수사를 하는 그런 국가주의적인 이런 어떤 경향이 한쪽이고, 당사자라고 하는 그 범죄나 불법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이 공소를 제기를 하되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을 국가가 도와주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당사자가 보호하거나, 예를 들면은 뇌물이라든가 아니면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 공동체, 추상적인 어떤 사회 이런 형태가 피해자가 되니까 그것을 대신하는 국가, 그러니까 이 당사자가 국가가 될 수도 있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현대 국가에서는 그 두 개가 대체적으로 적절하게 모여들고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엄격하게 그 심판은, 즉 판사나 그것이 이제 배심원을 하던 분리가 돼 있고 전문적이어야 된다, 독립적이어야 된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는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은 피해자를 대신하는, 아니면은 국가가 이 공소장, 그러니까 이 재판 의뢰, 그러니까 잘못을 이렇게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의뢰서를 둘러싼 많은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소장 일본주의부터 너무 포괄적 공소장이라든가 이런. 왜냐하면은 사실 국가 당사자, 권력을 가진 국가 당사자가 상당 부분 이 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모으고 그러는 과정에서 정보의 우위가 있는 거고, 그런 형태로 공소가 제기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유죄를 받으려고 하겠죠. 근데
그것이 실제로 유죄여서 유죄를 받는 것이 되게 당연하지만은, 유죄를 이끌어내는 당사자가의 어떤 위치, 그러니까 공정하고 중립적이고 일종의 대리자를 정확히 하느냐, 사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공소장이라는 거는 어떤 주체가 어떤 불법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기관에 어떤 대상으로 재판을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해 놓고 그것과 관련된 증거들을 심판 앞에 놓고 판단하는 이런 형태인데, 그 공소장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거나 혹은 너무 구체적이거나 이럴 경우 그건 재판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너무 추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A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니까 재판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어떻게, 얼마나, 어느 시점에,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이것이 딱 정의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집단이든 포괄적으로 나쁠 수는 있지만 그 포괄적으로 나쁘다는 걸 모두 나쁘진 않거든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모두 처벌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그 대상의 성격, 특성, 그게 이제 인성재판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뭡니까? 여론재판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고유정이 나쁜 년이야, 뭐 이기영이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재판해 주십시오. 근데 거긴 이미 나쁜 놈이고 나쁜 놈이라고 하는 게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분명히 이기영이 나쁜 놈이고 고유정이 나쁜 년이지만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로 어떤 방법으로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나쁘니까 처벌해 달라고 하는 것은 사건의 의뢰가 아닌 거죠. 그리고 너무 구체적이다. 즉 말하든 공소장에 A란 이기영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뭘 했고 그래서 뭐 사람을 죽여갖고 그래서 뭐 해서니까 해보십시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구체적이라고 하는 것이 A에서 뭘 했고 이런 거 자체도 입증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거는 공소를 하는 사람의 주장일 뿐이죠. 그러니까 주장을 공소장에 싹 다 넣고, 그럼 이미 공소장을 읽는 재판관은, 심판관은 이미 선입견 형성되죠. 그러니까 재판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공소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너무 추상적이어서도 안 되고 너무 구체적이어서도 안 되고 대단히 간략하면서도 기본 사실만을, 그것도 기본 사실도 논란이 되지 않을 기본 사실만을 어떤 A라는 사람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사람을 죽였거나 얼마만큼을 다치게 해서, 그래서 어느 법에 의해서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근데 이제 우리 검찰권이 국가주의가 대단히 높은 방식으로는 검찰이 기본적으로 여러 증거들을 막 모아갖고 그 막 모은 형태를 가지고
재판관에 탁 던져주면은 그건 사실 재판할 것도 없는 거고, 그러면 반대로 너무 추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가해자한테 자백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처벌해 주자라고 하는, 이게 이제 공소장에서의 문제. 사실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에서는 검사의 권한이 너무나도 막강해서 실제로 재판에 제기되는 95%가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판사들이 대체적으로 검사들이 가져오는 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그것을 판단하거나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부족하고, 상당히 부분에 있어서의 그 증거라든가 이런 것을 대부분 국가, 즉 검찰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없는 죄도 만들어낼 수 있고, 예를 들면 이게 잘못되면 검찰,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의해서 잘못 해석된 기소가, 잘못 의도된 기소가는 거의 대부분의 유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은 정의라고 하는 시스템에서는 상당 부분 이 부분은 명확히 해야 된다. 또 하나는 심판의 전문성, 혹은 심판의 객관성에 대해서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그러니까 심판의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법부의 독립성, 이게 판사의 독립성이라고 하는데, 판사가 어떻게 독립적으로 재판의 판단을 행사할 것인가는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재판의 판사가 이전에 어떤 형태로 독립적으로 해왔는가에 대한 재판 결과에 대한 객관성의 담보, 또한 거기 말고도 이제 배심죄라든가, 그러니까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를 일개의 엘리트 판사한테 맡기지 않고 시민, 무작위로 추첨된 시민한테 맡기는 방식을 선택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또한 판사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 권력이라든가 경제, 예를 들면 돈이라든가 이런 거에 독립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감시 장치를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좁은 나라에서 특정 엘리트들의 판사 출신들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나라에서 재판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이 권력 혹은 돈, 또 어떤 출신, 뭐 이런 것으로부터 독립적이 될 수 있는가? 결국은 근데 또 반대로 그럼 배심제로 가면은 난가? 근데 너무나도 좁은 나라에서 배심제의 배심원들의 중립성은 또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그럼 차라리 적절하게 섞거나 아니면은 배심제로 가는 것보다는 재판관 자체를 조금 더 독립적인 인사로 하는 것, 뭐 선출직으로, 그러니까 법원장을 선출직으로 한다든가, 또한 배심원을 하되 상당히 많은 배심원들을 하거나. 근데 이것도 사실은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재판 과정의 투명성, 그리고 결론의 투명성, 그리고 판결의 과정에 대한 공개, 객관함, 뭐 이런 등등은 기본적인 전제로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앞으로 와서 공소장 자체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해야 된다. 근데 사실 이 정치적인 재판이라든가 아니면은
검사들 혹은 이 법무부, 그러니까 이 당사자가 되는, 즉 검사가 당사자가 되거나 검사들이 권력을 부리거나 아니면 검사들이 혹은 검사와 연결된 어떤 집단이 언론과 연결해 갖고 특정한 집단과 사람을 악마화하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만들거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죠. 소수의 특수부 검사들의 이 파워 카르텔과 언론, 아주 이 대다수의 언론들이 사실은 불공정하고 돈에 의존하고 권력에 종속되는, 거의 뭐 기자라든가 아니면 언론의 자격도 없는 놈들이 언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론 재판으로 획책하고 정보를 흘리고, 또 검사들이 그것을 이렇게 원님 재판이라든가 아니면은 별건 재판 같은 것을 할 때 이걸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참, 뭐 판사들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연차가 별로 안 되는 애들이 뭐 영장 전담 판사를 한다든가 부장 판사라도 잘 모르고, 형사권 애들도 잘 모르기도 하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도 없는 애들이 이 사실 판단을 하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공소장 자체에 범행 장소와 방법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피고인 혹은 피고인을 어떤 뭐 그 집단이라고 하는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기소를 해버리면은 뭉뚱그려서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뭉뚱그려서 방어를 합니까?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기소를 해버리면은 그걸 뭉뚱그려서 방어를 해야 되지만 피고인은 너무 힘이 약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럼 비용이 더 많이 들 거고, 국가는 막강한 정보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그걸 방어할 수 있게끔 변호사 제도를 활성화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재판은 70% 이상은 변호사 없이 합니다. 그것도 국선도 대부분 뭐 능력도 없거나 뭐 의미 없는, 그들 중에 상당수는 사실 기초적인 사실조차도 인지하고 못하고 들어가는 변호사들에 의해서 오히려 없는 것이다. 결국은 검사의 펜대에 의해서 유무죄가 결정되고 얼마든지 이 압박을 할 수 있고, 제가 너무 피의자 신문조서라든가 이 서류가 너무나도 길고 장황하다, 반복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여부라든가 이 어떤 실질적 진실은 재판정에서 밝혀져야 되는데 애초에 검사들에 의해서 신문실에서 밝혀져 버리니까 괴롭히고 압박하고 가짜 증거 들이대고 그러면 자백하고 그걸로 그냥 땡땡땡 쳐버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사실은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형태로 조금 시도하다가 다 깨져버렸지만 실제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결국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소장, 검찰의 수사의 정보 불균등성, 그리고 이 기본적인 수사만 하고 대부분의 경우를 재판정에서 유무죄를 다투고 증거를 다투어야 되는, 그리고 변호사한테도 그만큼의 증거에 대한 해석이나 분석에 권한을 주려고 할 때 그 비용은 누가 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 지금 시스템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검찰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을 유도하는 건 되게 쉽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 사건 같은 경우도 보이스피싱의 피의자를 기소하는 데 있어서 범행 장소와 방법도 명확하지 않아요. 두루뭉술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번 뭐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그 중에 한 번 뭘 했다 하면 유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중에 한 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인간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 정도 한 번의 경우의 죄를 전체로 커버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죄형 법정주의가 그 부분인데 죄형 법정주의 적용이 전혀 안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분명히 이제 대법원에서도 그런 판단을 했을 겁니다. 굉장히 현대사회에서 복잡한,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라든가 아니면 사기 범죄 같은 경우 여러 범죄들은 사실은 그것을 특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포괄적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너무나도 피고인한테 불리하다. 즉 증거의 그 비대칭성이 존재하는데, 반면 지금 이제 뭐 뇌물 사건이나 이런 거에서 보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뇌물을 줬거나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어. 왜? 뭐 증거도 없고 물증도 없고 진술만 있어. 그러니까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애초에 그 공소장 자체에 이미 선입견을 줘버리는 거죠. 이러이러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나쁜 놈이야 원래. 그러니까 돈을 줬고 받았을 수 있지 라고 하는 것이 이미 들어가 있는. 이게 사실은 우리의 지금의 사법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 그냥 그만큼 그러면 재판정에서 그 증거에 대한 유무죄와 이걸 판단할 수 있느냐. 그 정도로 형사 사건의 판사들이 능력이 되느냐. 사실 그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그 전문적인 부분을 전문가들한테 상당부 맡겨야 되지만 또 판사들은 그렇게 안 하죠. 그게 또 한계인 거고. 충분한 재판 시간이 보장돼 있느냐. 재판 시간도 보장돼 있지 않고 짧은 시간에 팍팍팍 해버리니까 지금 사실 뭐 대법관을 지금 뭐 숫자를 늘리고 상고법원 상고제를 개선하고, 사실 이거는 실제로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은 그 상고제 같은 경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대법원 연방 대법원으로 올라가는 사건은 아주 적습니다. 나머지 대부분 2심에서 끝나죠.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 그럼 1심이나 2심을 집중적으로 충실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 충실 정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충분한 심리라고 하는 것에 그걸 누가 판단할 것이냐.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주에도 1심, 2심, 3심이 존재하고 연방에도 1, 2, 3심이 존재하고 민사법원이 따로 있고 형사법원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지금 지금 사실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시스템을 바꿔야 될 건 맞습니다. 근데 단순히 판사를 증언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즉 판사의 질, 그리고 판사의 독립성, 판사의 전문성, 그리고 그걸 뒷받침해주는 여러 가지 전문 시스템이라든가 사고 시스템을 같이 개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독립됐다고 해서 엘리트 판사들이 다 하게 하면 일은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럴 경우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걸 지금 있는 판사들한테 설문 돌려갖고 그들의 의견을 물어갖고 이걸 한다. 그건 넌센스죠. 지금 뭐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 전에 대법관을 4명을 더 늘리고 뭐 상고법원에 대한 상고제에 대한 문제, 2심에서 3심을 넘어갈 때 이걸 이제 커트를 한다는 거죠. 그 어떤 사건을 하고 어떤 사건을 안 해. 니들이 뭔데? 그것도 하나의 재판 아니야? 그것도 전문가들이 하는 거니까, 그것도 사법 관료들이 하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믿어?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데 안 할 수 없고 해야 되지만은 적절한 형태의 많은 다수의 합의가 들어가야 된다. 판사들만 지들끼리 막 해서 하면 안 되는 거고, 이게 사실은 되게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만은 넘어서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도 이 비슷한 부분인데 사실 좀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분명히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조금 더 같이 한번 심도 깊게 좀 논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